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민들아, 귀 기울여라. 만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다 들어라. 내 마음의 생각은 슬기를 지녔고, 내 입의 말에는 지혜가 담겼다. 내가 속담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뜯고, 수수께끼를 풀리라. 악을 꾸미는 자들이 뒤쫓고 노려보아도, 이 공중에서 나 어찌 두려워하리. 한갓 돈 많음을 자랑하며, 재물이 많음을 믿는 그들이거늘, 하느님께 돈을 바친다고 죽은 목숨을 살려주시랴. 목숨값은 엄청난 것. 그 값을 치를 일은 감히 생각도 못할 일. 저승길을 가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는 생각도 말아라.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모두 죽는 법이다. 두고 가는 재산은 결국 남의 것. 그들이 땅에다가 제 이름을 새겼더라도 그들의 집 영원히 머무를 곳은 무덤뿐이다.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리더라도 잠깐 살고 죽는 짐승과 같다. 제 잘난 멋에 사는 자가 이렇게 되고 제 말만 내세우는 자도 이렇게 되리라. 양이나 소가 끌려가 죽고 말듯이 죽음에 몰려 저승에 곧장 가리라. 올바른 자가 그들을 다스릴지니 아침에 그 모습 사라지고 영원히 저승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느님은 나의 목숨을 구하여 죽음의 구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라. 누가 부자가 되었다 해도 그 가문에 명성을 떨친다 해도 너는 시세움하지 마라. 죽으면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고 명예도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세상에서 잘 산다고 축복하고 복스럽다고 칭송한들 그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고 조상들이 묻힌 그곳으로 가고 말리라.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사는 짐승과 같다. 그대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을 것이다. 그대는 지금 초험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 세계를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대가 그 세계로 가게 되면 그대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어떠한 창조를 일으켜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출렁이는 파도 위에 떠 있는 배는 그 파도가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바다 자체를 터득하게 되면 그 배는 파도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때는 스스로 파도를 일으켜서 다른 물체에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인도에서는 그렇게 바다 안으로 들어간 자를 가리켜 깨달은 자, 아미타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그 바다의 세계를 통하여 파도를 일으켜내는 것을 가리켜 인드라라고 이야기했다. 인드라 신이란 본질의 세계를 터득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창조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드라 신은 창조의 신이지만 그대가 살고 있는 2차원적 관념의 세계에서 바라보게 되면 파괴의 신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대가 나무 책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라는 기존의 물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책상으로 변했을 때 그대의 머리 안에 들어있는 그 아이디어와 노력과 힘은 곧 인드라인 것이다. 그대는 이제 앞으로 인드라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대는 지금까지 그대의 경험이 요구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왔다. 그것은 그대의 카르마, 즉 암카라 안에 갇혀있는 노예적인 삶이다. 그 길에는 밖으로 향하는 문이 뚫려 있지 않다. 그대는 밤낮 그 안에서 쳇바퀴 돌듯 돌다가 인드라의 힘에 의해 일으켜진 파도에 휩쓸려 어디론가 흡수되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소공자 초험센터를 통하여 인드라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그대의 삶을 온전하게 창조해내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길이다. 그것이 곧 우리의 복음이다.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지금껏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욕구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대는 길을 가다가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자기가 먹어왔던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못 먹어본 것은 그대가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먹어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가 먹어왔던 것, 그 중에서 맛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지금 그대는 원하고 있다. 나는 항상 그대에게 잘 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그대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것 중에서 맛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만을 열심히 배가 터지도록 먹으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대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부, 그대의 기능대로 자유롭게 움직여서 사용할 수 있는 부를 말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열심히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대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세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를 얻으려고 하면 그대는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그 부를 요구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의 허상의 세계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상은 반드시 허상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물거품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망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어떤 물질로서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원하는 부는 잘못된 것이다. 그대가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에 대한 관념은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부란 이렇게 저렇게 배 앞에서 사용하는 것, 그럼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그것이다. 주머니 안이 두둑한 것, 그것은 짐이지 부가 아니다. 부라는 것은 이것저것 잘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돈도 뽑아다 쓸 수 있고 주택은행 돈도 뽑아다 쓸 수 있는 것, 그리해서 더 높은 제3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이다. 그 부를 그대가 터득하게 되면 그대는 경제적인 인드라신이 될 것이다. 더불어서 모든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인드라신이 되어서 그대가 뜻하는 어떤 아름다운 전경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대는 메시아적인 그런 문명을 이 세상에 일으키게 될 것이다. 오늘은 그와 같이 메시아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를 누렸던 사람을 소개할까 한다.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바로 그 인드라적인 힘을 사용했던 사람이었다. 이 지구상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대가 진정으로 부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전에 부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했었다. 그렇다고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나는 다만 부가 일어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포니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스텔라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었다. 그대는 어렸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바바를 아끼는 사람이 잘 산다. 바발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러나 내가 보니까 그렇게 아끼면서 사는 사람이 결코 잘 사는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 어머니가 밤낮 아껴야 한다. 낭비하지 마라. 뭘 어째야 한다. 하다 보니 결국 못 살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아껴서 알뜰하게 하다 보면 그 한계 안에서의 규모는 있을지언정 그 조그마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어머니가 말하는 부의 개념은 내가 생각했던 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길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대에게 무엇을 쓰지 마라, 어쩌지 마라 하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 반대로 쓰라고 말하고 있다. 쓸 줄 아는 자가 벌 줄 안다. 마음껏 가져보라. 가져본 자만이 가질 줄 안다. 쓰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자는 팔이 나가지 않는 법이다. 하고 말하고 있다. 그대가 으리으리한 집에 가보면 괜히 떨린다. 바닥에 깔려있는 대리석이 그대의 집에 있는 거울보다 더 반짝거리고 휘황찬란한 샹들리에가 있고 하면 그대는 겁이 나서 들어가기를 주저하게 된다. 대문도 야릇하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으면 겁이 나서 문 앞에 서 있기가 거북스럽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다만 그대가 밤낮 자기 안의 조그만 테두리 속에서 궁색하게 살다 보니 그런 것은 다른 나라 일인 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의 폭을 먼저 넓혀라. 그리하여 쓸 수 있는 자기 세계의 폭을 넓혀라. 그런 자만이 벌 수가 있다. 그대가 버스비를 아끼는 마음에서 걸어서 다니자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대는 평생 그렇게 걸어서 다닐 수밖에는 없다. 만약에 그대 소유의 땅에 갑자기 고속도로가 뚫려서 땅값이 6배로 뛴다고 하더라도 그대는 여전히 줄기차게 걸어 다닐 것이다. 그런 부는 소용이 없다. 그것은 부의 노예가 된 것이지 결코 부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큰 부를 누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가 일어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해야 할 것이다. 그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부를 누렸던 사람이 혹시 알렉산더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는 권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영토를 차지했었다. 이 지구상에서 진정으로 부를 누렸던 사람은 프랑스의 네이션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다. 그대가 양복점에 가보면 양복 안쪽에 사자 2마리가 알짜를 떠받들고 있는 상표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로스차일드가의 전통적인 패밀리 마크이다. 이 지구상에서 로스차일드만큼 부를 축적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 그는 그리 먼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나폴레옹이 살아있던 시절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다. 그 당시 로스차일드가에는 아들만 6이 있었는데 네이션은 그 중에 셋째 아들이었다. 6 중에서 하나는 죽고 나머지 5명의 로스차일드들이 그 당시 전 유럽의 돈의 4분의 3을 긁어모았다. 그런데 네이션이라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말이 없었고 나가서 노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적도 없었고 때문에 나가서 돈을 쓴 적도 별로 없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취미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다. 그는 다른 형제들처럼 부모에게 돈 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고 다만 그저 집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용돈으로 받은 돈을 책상 서랍에 차곡차곡 모아두기만 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나이가 19이 되었을 때 그는 서서히 돈놀이를 시작했다. 그는 돈에 대한 애착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었다. 네이션은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증권 목록을 수집했다. 그리고 집 안에 앉아서 연필을 굴렸다. 그렇게 해서 그가 사는 증권마다 값이 올랐다. 그러면 그는 또 다른 증권을 사고 또 다른 증권을 사서 그의 돈은 점점 불어났다. 드디어 네이션이 증권 게임을 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네이션의 주머니 안에는 현재 시가로 약 3억 원 가량의 돈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 네이션의 두 번째 형이 철강회사를 하다가 망해버렸다. 네이션은 형을 불렀다. 형, 그 공장 나한테 넘기지? 응. 너한테 무슨 돈이 있냐? 글쎄,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얼마면 되겠어? 한 1억 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네이션은 그의 금고에서 1억을 꺼내서 형에게 주었다. 형이 놀라서 물었다. 야, 너 언제 그렇게 돈을 벌었냐? 글쎄, 그런 것은 묻지 말고 내가 형의 철강회사를 산 것은 단지 형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제 내가 사업을 할 텐데 형은 내게 공장을 팔았으니까 지금 실업자지? 그래, 실업자지. 형, 내 종업원으로 와서 일하는 게 어때? 형으로 보아서는 신기했다. 동생 네이션은 어떤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여튼 형은 네이션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 형이 물었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종업원인데 무엇을 하면 되겠냐? 응, 뭐 어려운 것은 아니야. 그저 내가 시키는 심부름만 하면 돼. 그래, 뭔데? 형은 매일 증권회사에 나가서 목록을 뽑아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형은 매일 증권회사에 가서 열심히 증권 목록을 뽑아왔다. 그러면 네이션은 책상 끝에 가만히 앉아서 손이 가는 대로 무심코 동그라미를 쳤다. 그런데 네이션이 동그라미를 친 그 회사들은 대부분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조그마한 회사들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런 보잘것없는 회사였다. 그런데 네이션은 그런 회사의 증권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형에게 말했다. 형, 5천만 원 몽땅 가지고 가서 거기에 있는 증권을 모두 사와. 형은 미심쩍었다. 야, 왜 그런 회사 것을 사냐? 금성이나 대우 같은 좋은 회사 것도 있는데. 네이션이 말했다. 내가 사장이고 형은 종업원이야. 형은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이 시키는 대로 증권을 사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네이션이 사오라는 회사의 증권은 항상 몇 주일이 되지 않아서 몇 배로 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기를 한 2년 동안 하자 약 30억의 돈이 들어왔다. 네이션은 그렇게 초감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돈에 대한 애착은 없었다. 그대가 만약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네이션의 정신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어야만 한다. 네이션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았다. 그는 상대방을 위해서 사업을 투자했고 그 결과 항상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법칙과 룰을 정확히 판단해서 정확하게 사용했다. 네이션은 증권으로 얼마만큼 돈을 벌자 이제 색다른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손을 댄 것이 철강회사였다. 형에게서 산 그 낡아빠진 회사를 서서히 키우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증권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 철강회사를 점점 키워나갔다. 네이션은 철강회사를 키우는 방법도 다른 사업가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 네이션이 형에게 말했다. 형, 어디에 가면 광산이 많이 있는데 쇳덩이를 캐내는 광산은 모조리 자료를 구해가지고 와. 형이 자료를 쭉 뽑아왔다. 그러면 네이션은 간신히 철광을 발견은 했는데 자본이 없어서 발굴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작은 회사를 택했다. 그리고는 형을 다시 보내서 얼마만큼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하도록 했다. 형이 조사를 해오면 네이션은 채산이 맞는 회사의 광산 주인을 불러서 한꺼번에 일시불로 광산을 사버렸다. 그러니까 그 광산 주인은 무척 황송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시불로 광산을 팔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결국 그 사람들은 다시 네이션에 충실한 신복이 되었다. 네이션은 좀 싸게 해주셔. 이건 아직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인데 좀 깎아주셔. 하고 말하지 않았다. 한꺼번에 몽땅 사버렸다. 네이션은 거기에서 캐낸 철광을 재련하기 위해 재련소로 가져갔다. 네이션은 재련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돈을 지불했다. 그리고 이것을 깨끗하게 재련해 주시오 하고 딱 한마디 말만을 했다. 그 사람들은 일시불로 돈을 주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다가 더하기 알파를 해서 훌륭하게 재련을 했다. 네이션은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시장에 물건을 내놓았다. 네이션은 자기의 물건이 10년 이내에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는 보증과 함께 혹 그 기간 안에 망가진 것이 있으면 한 대라도 빠짐없이 새 것과 바꾸어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시장에 내놓았다. 프랑스에서 영국이나 다른 나라로 팔려나간 것이라 해도 역시 철저한 보증과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네이션은 서서히 자기 회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놓았다. 그 무렵 네이션의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네이션이 동생을 불렀다. 야, 동생아, 너는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별로 희망이랄 것은 없고 그저 잘 사는 거죠 뭐. 그러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뭐 하는데요? 넌 가서 우리 회사 세일즈를 맡아 보도록 해라. 형. 하지만 나는 세일즈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직접 할 필요는 없어. 너는 그냥 멋있게 뽑아 입고 돌아다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주문만 받아오면 되는 거야. 나는 가서 말할 줄도 모르는데. 말 잘할 필요도 없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너는 우선 옷부터 맞춰라. 네이션은 재단사를 불러서 동생의 옷을 최고급으로 맞추고 구두를 맞추었다. 마치 신데렐라에 나오는 왕자처럼 휘황찬란하게 치장시켜 놓았다. 그리고는 순금과 순은으로 장식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마차 위에 동생을 태웠다. 자, 너는 이제부터 로스차일드가의 왕자다. 너는 가서 대접만 받고 주문만 받아오면 된다. 네이션의 동생이 번쩍번쩍 빛나는 마차 위에 더할 수 없이 귀티 나는 모습으로 판매 사절로 나섰다. 사람들이 네이션 가의 마크가 새겨진 휘황찬란한 마차와 그 위에 타고 있는 귀공자를 보고 기가 질렸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싶어서 네이션 가의 마차를 회장 이하 사장, 부장, 전부 쭉 서서 맞았다. 그리고 융숭한 대접과 함께 주문을 했다. 그러면 네이션은 그 주문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물건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네이션은 단순히 돈을 벌려고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돈을 사용하여 어떤 바람을 일으켜냄으로써 인드라적인 힘을 구사했던 것이다. 네이션은 이번에는 자기의 물건들을 더 많이 팔고 그 물건들이 우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대는 그러한 일을 꾸몄던 네이션이 좋은 사람이라거나 혹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집착이 없이 불어가는 바람처럼 우주적인 어떤 힘, 즉 인드라의 힘을 구사할 수 있었던 그 점을 보아야만 한다. 네이션이 형에게 말했다. 형, 우리나라 군대에 있는 녀석 가운데서 아주 쓸만한 녀석을 하나 골라봐. 형이 리스트를 뽑아왔다. 네이션이 리스트를 쭉 훑어보다가 아주 똘똘하게 생긴 친구를 하나 찍었다. 이 친구를 밀어주지. 그는 바로 나폴레옹이었다. 어떻게 밀어주냐? 우리는 다른 회사의 무기보다 우리의 무기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친구를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공장의 물건보다 몇 배 더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서 이 친구에게 대주는 거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쯤 되지? 한 1,000억쯤 된다. 그러면 그중 700억 정도를 써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나폴레옹에게 몽땅 주도록 해. 형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전 재산의 약 7할 정도를 뚝 떼어서 무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훌륭한 무기들을 나폴레옹에게 주었다. 나폴레옹은 머리만 잘 쓰면 되었다. 저쪽에서 총을 10발 쏠 때 나폴레옹 쪽에서는 그보다 훨씬 성능이 우수한 대포가 수백 발씩 날아가게 되니까 나폴레옹은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야, 저 대포 어디에서 만든 거냐 하고 무기의 출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결국 나폴레옹의 그 모든 성능 좋은 무기가 로스차일드가의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모든 나라로부터 로스차일드가로 무기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다. 왜냐하면 다른 곳의 무기는 로스차일드의 무기보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회사는 한쪽에다 재산의 7할을 투자하는 대신에 다른 곳에서 그 7할의 몇 배나 되는 주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각 나라들 간에는 계속해서 무기 경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무기 경쟁이 로스차일드라는 한 회사에서 만들어낸 무기끼리의 경쟁이다 보니까 자연히 로스차일드 회사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생각했다. 이 로스차일드가 놈들은 무시무시한 것들이로구나. 이것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황제라는 막강한 지위에 있을 때 네이션 그를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네이션의 머리가 더 빨랐다. 형, 나폴레옹에 필적할 만한 녀석을 하나 골라봐라. 어디에서 구해오냐? 영국에 가서 구해봐. 그래서 구해온 것이 영국의 웰링턴이었다. 네이션이 웰링턴에게 말했다. 웰링턴, 너는 이긴다. 지금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모든 것이 내 손바닥 안에 훤하게 나와 있다. 그것들은 전부 내가 준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나폴레옹에게 준 무기의 3배를 주마. 단이력의 나폴레옹을 작살내라. 계획만 잘 짜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워털루 전쟁이다. 그때까지 연전연승을 거듭해 자만심에 빠진 나폴레옹은 사태의 추이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다. 나폴레옹이 대포 한 발을 쏠 때 저쪽에서는 3발이 날아왔다. 결국 나폴레옹의 군대는 그 전투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것은 숨겨져 내려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책에는 나와 있지 않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네이션이 거둬들인 돈이 전 유럽의 돈의 4분의 3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로스차일드가 이상으로 무기를 찍어내려고 해도 돈이 없었다. 네이션은 들어온 돈을 각 은행마다 골고루 배치를 하고 그것을 스스로 통제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네이션의 입에서 그 은행 부자의 대출을 막는다 하는 말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구워갈 돈이 없었다. 그렇게 전 유럽의 돈의 4분의 3이나 되는 돈을 네이션 혼자서 움직였다. 네이션은 한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적도 없이 돈을 모았지만 네이션의 주머니 안에는 돈이 없었다. 다만 돈의 세계라는 것을 움직이면서 한바탕의 바람을 일으켰을 뿐이었다. 네이션은 일평생 그렇게 바쁘게 보냈다. 이제 네이션이 죽을 때가 다가왔다. 네이션이 자기의 형제들을 불렀다. 형,
형이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쯤 되지? 한 1,000억쯤 된다. 너희들은 한 7, 800쯤 되지. 그만한 돈이면 죽을 때까지 실컷 쓰고도 남겠지. 물론이지. 그러면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유서를 쓰도록 변호사를 좀 불러와. 네이션은 변호사 앞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그 위에 사인을 했다. 각 나라의 은행에 내 사인으로 들어있는 모든 돈은 그 은행의 것으로 한다. 네이션 로스차일드하고는 마지막 점을 딱 찍었다. 각 나라의 은행에 묶여있던 어마어마한 돈이 풀려나왔다. 유럽은 이제 새로운 경제적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다. 네이션은 바로 그런 정신 아래 전 유럽의 4분의 3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오늘날 그대에게 그런 힘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자기의 작은 에고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질 수가 없다. 만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만백성아, 이 말을 들으라.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모두 다 이 말을 들으라. 내 마음의 생각은 슬기를 지녔고 내 입의 말에는 지혜가 담겼다. 내가 속담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뜯고 수수께끼를 풀리라. 그대는 네이션과 똑같은 생명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 그대는 자기가 매달려 있는 자기 애착의 세계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대는 그대의 작은 웅덩이 안에다 많은 것을 담으려고만 하고 있다. 그대의 그 작은 웅덩이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곧 썩어서 그대를 괴롭힐 뿐이다. 그대는 그 썩은 것을 치우고 갈고하느라고 밖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그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종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밤낮 가난할 수밖에 없다. 네이션의 주머니 안에는 돈이 없었다. 신용카드도 없었다. 네이션은 단 하나, 사인펜 하나만을 가지고 다녔다. 그런데 그 사인펜 하나에 모든 나라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운명이 놓여 있었다. 사실 네이션은 알렉산더보다 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왜 그렇게 훌륭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네이션은 단 한 번도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네이션은 가벼운 마음으로 게임을 하고 다녔을 뿐이다. 그대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만 한다. 그대가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부러워하는 것, 그것은 현재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요구하고 있는 꿈에 불과하다. 그 꿈을 외부로부터 채우려고 하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채워지는 순간에 그대의 요구는 항상 변해 있을 것이다. 때문에 그대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영원히 돌고 도는 윤회의 카르마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할 일. 저승길을 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 생명력은 저승길이 없다. 생명력은 바로 영원이기 때문이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